남편의 통장에서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진단서와 증여계약서가 서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에 담보 설정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녹음 파일 속의 모든 목소리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과연 이 집에서 저는 누구인 걸까요? 아들이 엄마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며 안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손에 묻은 도장 잉크 자국이 묻은 것을 무너뜨릴 첫 번째 실타래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철수는 1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2억대의 돈이 들어왔고 저희는 그동안 모아온 예금과 합쳐 공동명의 통장에 쟁여두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우울해 보이기도 했지만 제가 옆에서 위로하며 함께할 계획을 세우곤 했죠. 작은 정원 가꾸기 건강을 위한 아침 산책 가끔은 친구들 만나러 다니기도 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대성아 사업한다고 좀 힘들다는데 퇴직금 중에 조금만 도움을 줘도 안 될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들 대성의 사업 실패와 빚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다시 불쑥 등장할 줄은 몰랐죠.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사업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이미 한번 그렇게 힘들었는데. 알아. 하지만 자식이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모른 척할 수 있겠어? 게다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기회라고 하더라.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만 하다 퇴직한 그에게 아들의 미래는 자신의 미래보다도 중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부모란 원래 그런 거지.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남편이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자꾸 미안해서 말이야. 대성이 그 돈으로 사업 재기해서 꼭 갚겠다더라. 그래서 퇴직금 전액을 보냈어. 저는 그 말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2억 전액이라니요. 하지만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자책에 가득 차 보였고 저는 그 모습에 차마 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진 마지막 보루이직과 남은 예금은 꼭 지켜야 한다고 단단히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 후부터 남편의 행동에 살짝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을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분이 최근에는 문자나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 가곤 했습니다. 특히 아들 대성과의 통화 후면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아버지, 그 서류 도장 좀. 네,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할게요. 어느 날 서재 문틈으로 흘러나온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콕 찌르더군요. 대체 무슨 서류에 도장이 필요하다는 걸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퇴직 후 찾은 취미인 서예를 한다며 넘어가는 바람에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강하게 물어봤더라면 혹은 그냥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던 중 딸미영이 귀국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이라 반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더군요.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 대성이 무심코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머리도 좀 자주 깜빡깜빡하시네.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저는 그 말에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게 나도 좀 걱정이야. 최근에 약속한 것도 까먹으시더라. 저는 정말로 그런 적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미영이 형을 흘겨보며 말했죠. 오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엄마 완전히 정상이신데. 그러자 대성은 약간 거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알아? 외국에 있다 와서. 나는 매일 엄마 아버지 봐주는데.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이 단순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정말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걸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그들이 나눈 다른 대화의 의미는 나요 사스틱 데이데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던 중서재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서의 아래쪽을 가리는 서류 더미 사이에 반쯤 찢겨진 메모지가 꽂혀 있더군요. 철민 형님 사무실, 증여계약서, 초안 검토,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민은 남편의 남동생 즉 저의 시동생으로 변호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저희 부부 사이에 그런 걸 검토할 일이 있었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곧 남편이 동생에게 상속 관련 일반 상담을 한 것일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시동생이 변호사이니 물어본 게 이상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려고 ATM기에 카드를 넣었죠.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퇴직금이 빠져나간 후 남아있어야 할 예금의 절반 가량이 추가로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공동명의 통장이라도 개인적인 비밀번호가 있어야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남편만 알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돈이 또 많이 빠져나갔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는 다른 약간 짜증 섞인 어조로 대답하더군요. 그거 대성아가 또 좀 급하게 쓸 때가 있다고 해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꼭 성공해서 다 갚을 거라고 약속했어. 여보, 그건 우리의 노후 자금이라고 했잖아요. 퇴직금도 이미 다 줬는데 이제 와서 남은 돈까지 나도 안다고. 하지만 지금 거절하면 대성이 망한다고. 너는 자식이 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 호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왼손 등에 푸른 잉크 자국이 번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도장을 찍다가 묻은 흔적처럼 보였죠.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서재에서 들었던 소리와 도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찢어진 메모지에 증여계약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큰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크게 변한 태도와 알 수 없는 출금수상한 메모지, 모든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의 확실한 정황으로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대성은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조바심하는 눈치였고 남편과는 무언가를 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듯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틈으로 스치듯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담보 설정 서류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자만 버티면 우리 집은 안전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 철수는 제게 말을 걸려 하지 않았고 아들 대성은 며칠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재에서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로 함부로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작은 단서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각난 것은 공동명의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인출할 때 함께 발급받은 카드로 평소 큰 금액은 둘이 함께 은행에 가서 처리했지만 작은 생활비는 각자 사용할 수 있었죠.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이 억 원이 빠져나간 기록은 물론 있었고 그 후로도 꾸준히 적지 않은 금액이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대부분 대성이라는 적요가 붙어 있었고 간호기자라고만 적힌 출금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내역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일 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달성. 저교로 출금된 뒤 바로 그 다음날 같은 금액이 철민이라는 저교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시동생 철민 변호사에게 왔다 갔다 한 것일까요? 그런데 왜 남편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병원 근처에 있었는데 아빠?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빠가 진단서 받으러 오라고 하셨는데 바쁘시다며 제가 대신 받아가라고 하셔서요. 무슨 진단서인데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최근 종합검진을 받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과는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되지 않았죠. 미영아 무슨 병원이었는데? 여의도에 있는 대학병원이에요. 엄마 저 진단서 봉투를 받았는데 호기심에 살짝 봤어요. 아빠 이름 맞는데 경도 인지장애라고 써 있더라고요. 치매 초기 단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의 기억력이 좀 흐릿한 건 느꼈지만 병원에 가서 공식 진단까지 받았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겼다니요. 그런데 문득 지난번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기억력이 그들이 꾸민 것은 혹시 제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진단을 이용해 뭔가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미영이 연락했대요.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왔다고. 남편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는 다른 약간 짜증 섞인 어조로 대답하더군요. 미영이 그걸 왜 알았어 내가 좀 건망증이 심해져서 검사해봤더니 그렇대.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알리지 말라니까. 하지만 가족인데 왜 숨기셨어요? 저도 관리해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관리? 너나 잘 관리해. 네가 최근에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도 나랑 다를 게 뭐야? 남편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잊어버린 적이 있었나 돌아보았지만 특별한 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선명하게 기억났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엔 제가 망각하는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동생 철민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형님을 만나러 왔다고 했지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그를 불러들였고 문은 닫혔습니다. 저는 다가가 귀를 기울이지는 못하고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 튀어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담보권 실행 최우선 변제 증여는 취소할 수. 얼마 후 철민 변호사가 나오며 인사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철민 씨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남편이 무슨 큰일 있나 봐서 걱정이에요. 철민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불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형님이 자꾸 건강이 걱정된다. 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서류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유언장 같은 거요. 다 평범한 절차입니다. 유언장. 그 말에 저는 서재에서 발견한 증여계약서 초안 메모지가 떠올랐습니다. 유언장이 아니라 증여계약서였는데요. 제가 틀리게 본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진행 중인 걸까요? 철민 변호사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남편은 그 후로도 제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가장 확실한 단서를 손에 넣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남편이 목욕을 하러 간 사이 그의 스마트폰이 거실 테이블에서 진동을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죠.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대성의 이름과 함께 미리 보기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이자도 넘깁니다. 근데 담보 한도가 거의 다 차서 다음 달에는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해요. 삼촌 철민이 말했던 대로 직매각 절차는 서둘러야.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몇 줄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담보, 이자, 집 매각.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이 한 줄의 문자로 명백해졌습니다. 남편이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저는 그의 핸드폰을 들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성이 보낸 문자예요. 담보이자집 매각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말하세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뭘 한 거예요? 퇴직금도 통장, 돈도 이제는 집까지?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냥 대성이 조금 힘들어서 임시로 담보만 조금. 집은 아니러. 내가 다 계산해봤어. 계산이요? 어떤 계산으로 아들의 빚에 우리의 집을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임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증여계약서는 또 뭐고 철민 변호사는 왜 끼어든 거예요? 제가 연달아 질문하자 남편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표정이 되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됐다니까. 네가 알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집안일이나 보고 있어. 재산은 내 이름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너 요즘 기억력도 안 좋잖아. 무슨 재산 관리를 하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기억력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이유, 모든 서류 작업을 숨기는 이유. 그것은 제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재산을 아들을 위해 희생시키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제 기억력은 괜찮아요. 오히려 여보의 진단서가 더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숨기시고 오히려 제 탓으로 돌리시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서서 부서져 내리는 실내의 조각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함께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였습니다. 미영아, 엄마한테 큰일이 생겼어. 우리 집이 위험해. 네가 녹음했던 아빠와 오빠 대화 내용, 그게 지금 절실히 필요해. 딸 미영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정황통장 내역 사본, 그리고 남편이 숨겼던 병원 진단서 사본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그 자료들을 훑어보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빠 이자 낼 돈이 또 없어요.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집 담보권 실행 들어온다고 했어요. 아들 대성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증여계약서는 철민이가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완료되기 전에는. 남편의 목소리는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 그냥 엄마를 먼저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집에 있으면 서류 작업도 방해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큰일 나요. 엄마 기억력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주변에서도 수긍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건 좀. 아빠, 지금 우리 집이 날아갈 판이에요. 엄마가 집에 계시면 담보권 실행되면 나가야 할 때 엄마가 안 나가려고 하면 어쩌려고요? 차라리 미리 엄마 상태가 안 좋다고 소문내고 요양원 상담받은 기록이라도 만들어두는 게 낫지 않아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묵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런 말을 어떻게,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오빠랑 아빠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지켜보기만 했어요. 저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가 나고 배신감이 치밀었지만 지금은 그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굼찜찜하더라. 그게 다 내 기억력 탓인 줄 알았어.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첫 번째로 저희가 한 일은 공동명의 통장의 모든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이 인터넷 뱅킹으로 최근 1년치 내역을 모두 출력해 왔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이 아들 대성 계좌로 넘어간 것은 물론 그 이후로도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추가로 이체되었습니다. 가장 수상한 건 딱 한 건이었습니다. 2달 전 김철 민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다음 날 아들 대성의 계좌로 다시 출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엄마? 철민 삼촌이 왜? 변호사 수고료란 이름이겠지.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그리고 왜 우리 통장을 경유한 걸까? 저희는 바로 시동생 철민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미영이 먼저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 관련 상담을 받고 싶다는 명목으로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철민은 평소처럼 무뚝뚝하지만 형수님께는 예의를 차리는 태도였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형님은 안 오셨고 철민 씨 저희가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제 유언장 같은 걸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철민의 얼굴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건 형님과 대성이 상담한 건데 제가 자세히 알 바는 아니고요. 형수님께서 직접 오실 일은 아니었을 텐데 제가 주인공인데 제가 몰라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통장 내역 출력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철민의 이름과 500만 원이 적힌 부분을 가리키며 이 돈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변호사 수고료라면 무슨 일을 상담해드린 대가인 거죠? 철민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변호사다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형수님 그건 개인적인 재정 문제고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이나 증여는 당사자들끼리 결정할 문제예요. 형님과 대성이 이미 결정한 사항을 형수님이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가정 불화만 커질 뿐이에요. 특히 형수님 요즘 건강이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런 스트레스는 좋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아들 대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허겁지겁 들어오더니 아버지의 동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삼촌,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미영아 너 왜 엄마를 데리고 다녀? 그는 저를 보며 달려들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여기서 뭐 하시려고? 삼촌은 바쁘신 분이야. 대성아 내가 여기 왜 왔니? 미리 연락이라도 했어? 아빠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이상한 데 간다고. 대성은 제 팔을 붙잡고 끌려고 했습니다. 미영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빠, 손 떼.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너 가만히 있어. 네가 귀국한 이후로 집안이 시끄러워졌어.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니지 마. 사무실 안이 아수라장이 되어가던 그때 남편 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흐릿했습니다. 여보, 왜 여기까지 집에 가자. 제발. 여보 저는 지금 철민 씨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우리 통장에서 500만 원이 오간 이유 안에 이름으로 작성되었다는 증여계약서에 대해서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대성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됐다니까. 엄마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계시면 돼요. 모든 건 아빠랑 내가 처리할 테니까. 엄마는 기억력도 나쁘고 요즘 정신도 안 차리시잖아. 삼촌 엄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속에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 상태는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대성아. 그리고 여보 당신이 진짜 걱정해야 할 상태는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의 경도인지 장애 진단서를 왜 가족에게 숨겼어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처럼 위장하려는 거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철민과 대성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진단서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모두 당신 아버지 당신 남편의 진단서예요. 하지만 이걸로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내가 재산 관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할 구실로?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할 사람처럼 만들 구실로? 아들 대성이 발끈했습니다. 엄마가 그걸 훔쳤어? 그건 아빠 거야. 엄마가 왜 아빠 물건을 함부로 봐? 훔친 게 아니라 병원에서 대리 수령한 딸이 엄마에게 당연히 가져다 준 거야. 우리 가족의 일인데 왜 숨겨야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집을 지켜야 했어. 대성이 죽겠다고. 여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아들 대성의 빚이 5억 원이 넘었고 이미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이자가 밀려 이제 담보권 실행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반대할 것을 우려해 시동생 철민의 조언으로 증여계약서를 통해 제 지분을 사전에 남편에게 넘기려 한 것입니다. 더불어재가인지 기능저하로 판단된다면 법적 효력이 더 쉽게 성립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형수님, 그건 법적 조언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철민 씨 그 조언을 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일 500만 원은 뭐였어요? 이 거래의 보너스였어요? 철민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대성은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아빠한테 좀만 더 돈을 줬어도 내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거야. 항상 인색하게 구고 결혼할 때도 돈을 안 줬잖아. 대성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결혼할 때 우리가 전세금을 내주지 않았어? 내 사업할 때 퇴직금을 다 주지 않았어? 그게 다 어디로 갔는데?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대성이 재빨리 집어 들더니 외면하며 받으려 했지만 미영이 벨소리를 듣고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벨소리 빈원 요양원이에요. 아빠 요양원에서 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대성의 손에 쥐어진 핸드폰으로 쏠렸습니다. 대성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는 전화를 재빨리 끊어버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이 자신의 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아빠 폰으로 요양원 상담 내역을 삭제한 게 오빠였지? 그때부터 제가 아빠 폰에 위치 추적과 통화 기록, 동기화를 해뒀어요. 방금 걸려온 번호 정말로 요양원이에요. 사무실 안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보로 집이 위태롭다. 오른쪽 화살표 집을 팔아야 한다. 오른쪽 화살표 집을 팔 때 방해가 될 나를 처리해야 한다. 오른쪽 화살표인지 기능 문제를 빌미로 요양원을 미리 탐색한다.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대성아, 내가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안 했잖아. 아빠, 지금 왜 그런 소리를 해? 다 같이 한 일이잖아. 엄마가 좀만 이해해줬어도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공기마저 저를 배신한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우리 갈까? 엄마, 지금은 여기서 나가야겠어. 여보, 당신도 함께 와요. 우리 집으로 가서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와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악몽 같은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뒷좌석에 앉아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은 운전을 하며 가끔씩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어떤 서류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등기소에서 온 등기우편이었습니다. 수취인은 남편 김철수였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담보권 실행 통지서와 부동산 경매, 개시결정 통지서 초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4억 7천만 원. 기한은 딱 한 달 뒤였습니다. 서류를 읽던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대성이 말한 기한보다 한 달이나 더 빠르잖아.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대성이었습니다. 남편이 받자마자 대성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 그놈의 사채업자들이 내 차까지 가져갔어. 그리고 아빠 이름으로 된 대출이 또 있는데 그게 문제야. 삼촌이 말했잖아, 엄마. 집은 없애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통화음이 끊기고 남편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큰일을 저질렀어. 우리 집 정말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너한테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이미 무너진 제 마음을 다시 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등기우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저희에겐 이 재앙을 막을 시간이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적의 편에 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비명, 시동생의 냉정한 변명이 교차했지만 그 어떤 소리도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뭔가가 굳어져 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영을 불러 거실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미영 아엄마가 결정했어. 이제 우리 둘이서 싸워야 해. 엄마 어떻게 싸우는데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법적으로 복잡하다고. 오빠가. 법은 우리 편이야 미영아. 첫째 이 집은 혼인 이후에 생긴 부동산이니 부부 공동재산이야. 남편 명의라도 내 동의 없이는 담보 설정 자체가 무효일 수 있어. 둘째 당신 아버지는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야. 중요한 재산 처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지.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저는 전날 밤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다른 변호사와의 긴급 전화 상담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내보였습니다. 미영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켜보기만 하다가 모든 걸 잃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의 배신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러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의 눈은 부었고 자세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을 고소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재산 관련 결정은 제가 합니다. 당신은 병원에 가서 공식적인 인지기능 평가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당신이 서명한 모든 서류의 효력을 재검토받을 거예요. 그게 무슨 당신이 아들의 빚 때문에 우리 집을 담보로 넣은 게 사실이죠?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실 때 당신은 이미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 사실을 숨기고 진행한 모든 절차는 법정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던 거구나. 미친 게 아니에요. 약해졌던 거죠. 아들에 대한 연민과 자신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에. 하지만 그게 저를 파멸로 몰아넣을 권리는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집 관련 모든 서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미영과 함께 새로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소개받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고 가족 간 재산 분쟁에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기록 통장, 내용 녹음 파일 진단서, 사본 그리고 등기소에서 받은 통지서를 정리해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사실관계를 본위담보 설정 당시 부인의 동의가 전혀 없었고 설정자 본인이 인지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일 500만 원의 변호사 수고료 명목, 금액 이동은 부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기 위한 증여계약 체결을 부탁한 대가로 보이네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저에게는 확신이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후면 담보권 실행이. 먼저 가처분 신청을 내겠습니다. 담보권 실행정지 가처분이요. 당사자의 판단 능력 의심과 부인 동의 결실을 이유로 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 되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저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 곳이 하나 있어. 어디요, 엄마? 너의 오빠네 아들이 있는 곳으로. 아들 대성은 자신의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빛 녹촉을 피해 휴대전화도 끄고 문도 열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저는 그가 아직 그곳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지 않을 아들은 없을 테니까요. 미영이 함께 가자는 말을 했지만 저는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이 마지막 대화는 오직 우리 모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파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만 저는 문 앞에 조용히 서서 말했습니다. 대성아 엄마야. 문 열어다오. 엄마가 혼자 왔어. 미영이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 잠시 후 문고리가 살짝 돌았습니다. 문틈으로 아들의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 혼자 온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수선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왜 오셨어요?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 다 엄마 때문이다면서. 그의 말투는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지러운 소파 한켠에 앉았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야. 다 내 탓이지. 내가 너한테 더 많은 돈을 줬더라면 내가 사업을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내 마음돈의 탓인 것 같아. 대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제가 변명하거나 공격할 거라고 예상했을 테지만 그런 예상과는 다른 출발이었죠. 그럼요. 당연히 엄마 탓이지. 다른 애들 엄마는 다 도와주는데. 하지만 대성아 엄마가 준 돈퇴직금 2억 원은 어디로 갔니? 그 돈으로 빚을 갚지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지. 도박했니? 아니면 또 다른 실패한 투자였니? 대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엄마는 알고 있어. 네가 그 돈으로 또 다른 위험한 거래를 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실패하자 이번에는 우리 집까지 넘보게 된 거지. 네 아버지의 병까지 이용해서. 아버지는 동의하셨다고. 아버지도 우리 집을 지키고 싶어 하셨어. 지키고 싶어서 집을 담보로 잡히게 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성아. 집을 지키는 방법은 집을 지키는 거야. 집을 걸고 도박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등기소에서 온 통지서 사본이었습니다. 한 달 뒤면 우리 집은 경매로 넘어가. 네가 말한 그 담보권 실행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집도 아버지의 신뢰도 나라는 엄마도. 정말 그걸 원하니? 대성은 그 종이를 보더 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 나 죽는 게 나을 거야. 사채업자들이 날 죽이려고. 죽지 마. 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네가 죽으면 내 빚은 가족에게 돌아와. 그리고 네가 저지른 모든 잘못은 내 아버지와 네 동생만이 짊어지게 될 거야. 그게 네가 원한 일이었어? 대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몸을 떨며 흐느끼는 모습은 수십 년 전 제 품에서 울던 그 아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성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 내 빚 문제를 최대한 정리해 주는 거야. 하지만 그건 네가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법적 절차에 협조할 때만 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우리 집은 내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곳이 될 거야.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붓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너를 구속시키거나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한 모든 행위 아버지를 속이고 서류를 위조한 정황 변호사에게 뇌물성 금품을 준 정황은 모두 기록으로 남을 거야. 그 자료들을 가지고 너의 사채 채권자들과 협상을 도와줄 사람을 찾을 거야. 파산을 도우라는 게 아니야. 정리하라는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미영이가 널 데리러 올 거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가도록 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서류에 서명해. 그게 네가 가족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정직해질 수 있는 기회야. 문을 나서기 전 저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성아 이건 용서가 아니야. 엄마는 지금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널 버리지도 않을 거야. 다만 앞으로 우리 사이에 신뢰라는 것은 없을. 그것만은 알아도. 아파트를 나와서야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슴속에서 울음이 치밀려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흐를 눈물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허락될 것이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일주일 만에 승인되었습니다. 담보권 실행이 일시 정지되면서 저희에게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병원의 공식평가에서 중등도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는 그가 서명한 담보설정 계약의 효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동생 철민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제소되었고 500만 원의 금전 이동은 명백한 이해상충 행위로 판단되어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형님 가족에게 모든 것을 사과하는 편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아들 대성과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남편 이름으로 꾸며진 대출이 3건 더 발견되는 등 추악한 진실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총 빚은 7억 원에 육박했죠. 저희가 섭외한 법무사와의 협상 끝에 대부분의 사채는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대성은 본인의 아파트를 처분했고 앞으로 오랜 기간 갚아야 할 채무만 남겼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가을 날 모든 법적 절차가 일단락된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집 현관에 섰습니다. 경매통지는 취소되었고 집은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채워져 있던 평화와 신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편은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인지 기능은 급속도로 나빠져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졌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했죠. 그 결정을 내리는 날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고맙지 말아요.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준비한 작은 가방을 들려주었습니다. 안에는 그가 좋아하는 책과 오래된 털실 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제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외국에 있던 일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죠. 우리 모녀는 함께 그 단독주택에 남아 살기로 했습니다. 집은 너무 컸지만 함께 채우면 될 일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미영과 함께 서재를 정리하던 중 남편이 쓰던 서예도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반쯤 묻혀있던 작은 봉투를 꺼냈는데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그의 미소와 그 품에 안겨 수줍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선명했죠. 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건 다 끝난 거죠, 엄마? 저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살짝 털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면 돼. 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서재 창문으로는 늦가을에 은은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지만 이미 선선한 기운이 스며들어오는 그 햇살처럼 저의 마음도 이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담담한 온기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깥마당에선 낙엽이 살랑살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잎이 돋아날 것임을 아는 것처럼 저도 이제 조금씩 내일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지 그 내일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믿으라는 조급한 마음은 없을 뿐이었습니다.